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은 남북조 시대라는 오랜 내전을 겪다가 결국 북조에서 파생된 국가 수나라가 중국 전국을 통일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수나라는 우리 고구려사에 있어서도 빠질 수 없는 존재의 국가인데요. 수나라가 어떻게 중국을 통일했는지 살펴보죠. 남조와 북조로 나뉘었던 중국의 북조에는 북이라는 국가가 북제와 북주로 쪼개지고 북주가 577년 북제를 멸망시켰습니다. 북제를 멸망시킨 후 북주의 4대 황제 선제는 재위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태자에게 황위를 넘겨주었는데 이건 황제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마음 편하게 방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황위를 넘겨받은 태자 북주 정제 또한 매우 어린 아이여서 자연스레 권력은 외척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제가 된 북주 선제의 황후 중천 원대 황후 양신의 부친이 양견이었는데요. 양견은 선비족이며 과거 효문제의 한화정책 당시에 양견의 조상들이 양시성을 파사받았다고 해요. 그의 가문은 육진 중 우문씨와 마찬가지로 무천진 출신이었으며 양견의 부친이 우문태를 따르던 장수였다고 합니다. 즉 우문씨와 양씨나 같은 관롱 집단이었다는 겁니다. 상황제가 된 북주 선제는 모든 정사를 장인어른인 양견에게 맡겼습니다. 상황제 북주 선제는 하도 음란하게 놀아서인지 젊은 나이에 죽었고 남겨진 건 10살도 채 안 되는 정제라는 황제였는데 양견은 우선 지방의 반대파 세력들을 전부 토벌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견은 선양의 형태로 북주의 마지막 황제 정제로부터 황위를 물려받아 황제에 등극했죠. 581년 양견은 국호를 수나라로 정하였으며 이 양견이 바로 수문제입니다. 수문제는 장안의 수도로 삼았고 개황을 새로운 연호로 선포했으며 북주의 마지막 황제 정제와 그 일가족, 더 나아가 북주의 우문씨 황족들을 도륙시켜버렸습니다. 다시 북조를 장악한 수나라는 이제 시선을 남조에 집중시켰습니다. 당시 남조에는 중국 한족의 왕조인 송제양진 가운데 진나라가 있었습니다. 진나라의 마지막 황제는 후주 진숙보, 문장력과 음악 등의 예술에 있어서 타고난 천재였지만 정사는 돌보지 않고 여색에만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589년 수문제는 약 5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총 8방면으로 남조의 진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사령관은 수문제의 둘째 아들 양광이었습니다. 남조 진나라의 황제 진숙보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며 수나라의 공격에도 대응하지 않았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라 제대로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수나라가 진나라로 들어오고 폭군을 몰아내고 선정을 베풀려 한다라며 선전하자 진나라 백성들은 오히려 수나라군에게 호응했습니다. 그나마 대장군 소마가가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정작 황제 진숙보는 소마가의 후첩을 거탈하자 소마가는 이런 황제를 섬겨서 무엇하겠는가 라며 항전을 포기합니다. 수나라군이 궁성에 쳐들어와서 급박함을 한 황제 진숙보는 아내들과 우물 안에 숨어버렸습니다. 궁성을 차지한 수나라군이 아무리 찾아도 진숙보를 찾지 못하였는데 결국 황건들의 실토로 우물을 찾았고 수나라군이 돌을 우물 안에 던져도 진숙보는 없는 척하자 수나라군이 나오지 않으면 큰 돌을 던지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그제서야 우물 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진숙보는 압송되면서 끝났지만 진나라의 간신들이나 진숙보의 애첩들은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이로써 진나라가 멸망하면서 589년 수나라는 중국을 통일하였습니다. 참고로 진나라 멸망전에서 사령관이었던 수문제의 둘째 아들 양광은 훗날 수양제가 됩니다. 수문제는 굉장히 검소한 황제였습니다. 나쁜 말로 하면 짠돌이 황제였는데요. 사치스러운 생활을 극도로 꺼려했고 관료들의 부정부패도 특히 예민하게 반응해 엄히 처벌하였습니다. 수문제의 이런 검소한 삶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그녀의 아내 독고황후였습니다. 그녀의 정식 시호는 문헌황후, 이름은 독고가라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을 따서 독고황후라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중국사의 대표적인 여걸 아내입니다. 그녀의 독고 집안 역시 무천진 출신 관롱 집단 중 하나이고요. 그녀는 수문제보다 훨씬 더 검소했으며 매우 박학다식하고 명민하여 수문제의 정책에 정치적 자문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수문제도 독고황후의 지나친 검소한 삶과 청빈한 삶을 살짝 부담스러워하기도 했지만 언제나 의지하는 한 사람이었죠. 독고황후는 수문제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문제는 국가 내정도 정비하며 개혁했는데요. 북이 효문제 때부터 시행되어 온 균전제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시행하였고 균전제를 바탕으로 부병제와 조용조를 실시하였습니다. 균전제는 특정 기준에 따라 차등을 주어 모든 양민들에게 토지를 지급해주는 제도였죠. 토지를 지급받은 양민들은 그 대가로 의무 2개가 주어지니 하나는 국방의 의무요, 하나는 조세의 의무였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바로 부병제이고 조세의 의무가 조용조입니다. 부병제는 20세부터 55세까지의 남성들이 대상이었고 조용조란 세금의 3가지 형태를 가리키는데 첫 번째 조는 토지에서 나는 수확물의 소득세, 용은 공사 현장에 동원되는 역, 마지막 조는 각
각 호마다 부과되는 각 지방의 특산물 등을 의미합니다. 한국사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세 가지 형태의 세금 제도가 익숙하실 겁니다. 한국사에 나오는 세금 제도 세 가지 형태가 조용조에서 기인하여 확장된 것이며, 비록 부병제와 조용조는 당나라 때 완전하게 자리를 잡지만 그럼에도 수문제 때 처음 시행되었기에 그 가치와 의의가 남다른 거죠. 또 과거 제도를 처음 창시한 사람도 수문제입니다. 과거 제도는 훗날 동아시아 전체에 퍼지는 주요한 제도로 그 시작도 수문제였는데, 물론 수문제 때 처음 실시한 과거 제도도 시행착오가 많았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태 그대로는 아니었습니다. 과거 제도는 향후 역사적 변화에 맞추어 개편되어 가면서 수정되어 가지만 그래도 과거 제도를 만들어 시행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업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문제 때 수나라는 매우 정연하게 질서가 잡힌 국가였으며 백성들은 수문제와 독고황후를 칭송했습니다. 심지어는 죄인들을 압송할 때 전부 풀어주고 언제까지 알아서 감옥 앞으로 오라고 하면 전부 도망가지 않고 제 시간에 도착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어떻게 봐도 깔 게 전혀 없어 보이는 수문제가 삑사리를 낸 쪽이 고구려 방면이었습니다. 중국 전국을 통일하고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던 수문제는 고구려에게 조공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수나라가 들어서기 전 과거 북이 때 고구려는 조공을 매우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수나라의 조공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북이에게 조공을 했을 때는 중국이 남북조로 분열이 되어 있었고 고구려에게 북이 조공은 그 분열을 이용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이었습니다. 북이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북이도 고구려와 붙어봤자 좋을 게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죠. 그러나 통일왕조 수나라는 달랐습니다. 수문제가 보낸 조공 요구 국서는 매우 치욕적인 언사로 고구려를 비하하며 고구려의 복속을 강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당시 고구려의 왕은 26대 왕 영양왕 때로 영양왕은 외교적으로 강경파였으며 고구려 조정도 군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수문제의 조공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를 빌미로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해올 것을 예측한 고구려 영양왕은 598년 국경선 요하를 넘어 수나라를 선제 공격했습니다. 고구려는 말갈족과 거란족을 동원하여 요서 지역으로 진출한 후 오늘날의 산해관인 이묘관까지 진출하는데요. 고구려의 선제 공격은 수문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쟁이었습니다. 수문제는 다섯 번째 아들 한왕 양량에게 무려 30만 대군을 주고 고구려군을 막게 했는데 30만 대군 안에서 전염병이 도는 바람에 싸워보기도 전에 수나라군이 전멸해버렸습니다. 수문제는 30만 명이 싸워보지도 않고 전멸해버린 것에 길길이 날뛰었다고 합니다. 고구려 영양왕도 선제 공격에 대단한 목표가 있었다기보다는 중국 통일 후 국제정세 돌아가는 판 제대로 못 읽는 수나라와 힘의 균형을 맞추고 고구려의 국제적 입지를 다지고자 선제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마치고 군사 침공에 대한 형식적인 사과만 하고 군대를 물렸습니다. 수문제에게 고구려는 금기어가 되었고 대신 수문제는 백제와 신라의 조공을 받으며 한반도 외교에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수문제는 재위 후반기에 관롱 집단과의 정치적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문제 집안과 황후 집안도 관롱 집단이거니와 기타 관롱 집단의 지지에 힘입어 수나라를 건국하였지만 이제 황제권 강화를 목표로 했던 수문제는 관롱 집단 세력들에게 부정부패 혐의와 뇌물 혐의를 씌워 그들을 노골적으로 정계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관롱 집단의 불만이 가득 쌓여가는데요. 수문제의 결정적인 실책은 후계자 선택이었죠. 수문제는 일찍이 첫째 아들 양용을 황태자로 책봉하였는데 양용이 사치스러움과 여색을 좀 밝혔나 봅니다. 사치스러움이라면 경기를 일으키는 두 부모가 봤을 때 황태자 양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몇 번이고 주의를 줬는데요. 황태자 자리를 욕심내던 둘째 아들 양광이 형과 부모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독고황후가 형의 집을 방문할 때 맞춰서 미모의 무희들을 보내 오해하게 만드는 등 공작을 하다가 독고황후의 말에 따라 수문제는 600년 황태자를 양용에서 양광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독고황후는 602년 사망하는데요. 독고황후 사후 수문제는 몸도 늙은 채 국정에 제대로 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604년 황태자 양광이 수문제의 후궁을 건드렸는데 그 후궁이 겁탈을 당했다고 수문제에게 말하자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내가 황후의 말을 들은 것이 큰 실책이었구나라며 황태자를 다시 교체하려고 하자 양광이 선수를 쳐서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양광이 수문제를 살해했다는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이 사단이 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수문제가 사망하고 양광이 즉위해 그때도 지금도 모두 양광이 수문제를 살해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국사 최악의 폭군 중 한 명인 양제가 등극했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